아주 좋지 않아서 중학교에 갈 희망도 없고 또 다른 사람과 같이 오래 살 수 없다 하는 좀 절망적인 상태에 놓였습니다. 그 당시에 나도 왜 내가 가지고 있는 병이 어떤 병인가 하는 걸 모르고 살았는데 요새 이제 신문을 보게 되면 태어나서 10살 전후쯤 돼서 별로 이유 없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어린애들이 있는가 봅니다. 근데 이제 의식을 잃고 있다가 깨어나게 되면 괜찮은데 깨어나지 못하고 시간이 걸리게 되면 뇌사 상태가 돼서 아주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병입니다.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몇 번 했습니다. 이유 없이 좀 빨리 걷다가 또 이제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되면 밭에서 일하시는 어머님이 달려와서 날 품 안에 안고 의식이 돌아오기를 이제 기다립니다. 내가 눈을 뜨고 의식을 되찾아서 이렇게 쳐다보면 우리 어머님이 참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꼭 하시는 말씀인 거 아니 많이 아프냐 겁니다. 얼마나 아파서 의식을 잃었을까 하는 그 어머니 마음이 있으니까 많이 아프냐 그럽니다. 그럼 저는 아프진 않다고 생각은 잃어버렸지만 아프진 않다고 그러면 이제 그날 하루는 좀 웃으시고 그랬는데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 자신이 중학교 갈 희망도 없고 또 오래 살 희망도 없다 하는 것을 좀 일찍 느꼈습니다. 만약에 내가 커서 생각했으면 한 절망 상태라고 하겠죠. 희망은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아버님이 교회 다니시고 나도 교회 따라다니고 그랬으니까 내가 내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밖에는 저는 방법이 없겠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 기도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른이 될 때까지 살게 해주시면 제가 어른이 돼서 나 위해서 일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건강만 주시면 저는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 약속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뜻이 이루어졌겠죠. 이루어져서 중학생이 되고 중학교 1학년 그 연말이 됐을 때 크리스마스가 됐을 때 우리 장로교 윤인구 목사님 감리교의 김창준 목사님의 설교를 3번씩 6번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설교를 듣고 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깨달았다기보다는 깨닫게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 제가 사실해서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이제부터는 내 인생이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평생 동안 같이 하신다. 그 이제 인생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90년이 될 때까지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는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27살에 38살을 넘어서 서울에 와서
중앙중고등학교의 교사가 됐는데 그때 이제 제 생각에 내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다운 나라, 우리 대한민국이 과거에는 나라를 잃어버렸으니까 일본 사람이 이제 집을 짓고 살고 우리 그 옆에 그 오막살이 밑에서 살았는데 해방이 되면서 일본 사람은 가고 이제 해방이 되었으니까 내 나라에 살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희망을 가졌는데 불행하게도 저 초등학교 선배도 되고 또 해방되고 해서 얼마 후에 같이 조반 식사도 한 김일성이 정권을 차지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빈집에 일본 사람들이 주인 되었다가 떠났으니까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나라다운 나라, 내 나라에 살 줄 알았는데 벌써 공산 정권이 들어가지고서 내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공산 정권 밑에서 우리 노예 생활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이제 북한에서 살면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면 살 가치도 없고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제 38세 넘어서 중학교 교사가 됐는데 그때 이제 나에게 주어진 책임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람은 아는 것만큼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지식이 없으면 그밖에 일하지 못하고 또 높으면 그만큼 일하게 되니까 내 지식을 높이는 것이 첫째 책임입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고 그래야겠는데 전제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교사로 있지만은 철학은 내 인생의 목표니까 누구한테도 지지 않는 철학 공부는 계속을 해야겠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대학 교수한테 못지않게 철학은 내가 공부해야겠고 그리고 지식을 넓게 가지는 것만큼 내가 일할 수 있으니까 지식을 높여야겠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7년 동안 중학교에 있었는데 계속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사람은 자기 인격만큼 일하고 인격만큼 살고 또 인격만큼 대우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인격이 낮으면 그 이상의 인생이 없고 인격이 높으면 그만큼 높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제가 중학교 때 모시고 있었던 교수에 되시는 인천 김성수 선생님이 인격에 참 훌륭한 분입니다. 그분 7년 모시고 있는 동안에 내 인격이 좀 많이 자랐습니다. 참 많이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그때 내가 깨달은 것, 그때 내가 받아들인 것을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나는 중학교 6, 7년 동안에 이만큼 이런 방향에서 인격을 키웠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걸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새 우리 젊은 사람들이 무한 경쟁 시대에 산다. 또 우리 국가도 경쟁이고 모든 게 이제 경쟁인데 이 경쟁을 하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거에 이기적인 경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가 어떻게 됐는지 내 친구가 어떻게 됐는지 나만 잘 되면 된다 하는 이기적인 경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나라는 또 불행한 나라가 됩니다. 그런 이기적인 경쟁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빠지는 길인데 그게 뭔가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공무원이 된다든지 직장 생활할 때 아첨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걸 강하게 느낀 것은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훌륭한 일을 많이 해놓고도 마지막에 실패한 게 민관이 저 많은 사람들을 옆에 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나는 이승만 대통령을 생각할 때마다 저분이 얼마나 아픈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에 눈을 감으셨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전 생애를 다 바쳤는데 그만 마지막 가서 실패했기 때문에 사유가 나고 218명의 젊은 목숨을 잃게 됐다고 하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제일 마음 아픈 때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먼저 보냈을 때 아픕니다. 그게 내 실수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렇게 마음 아픈 게 없습니다. 근데 왜 이 박사님이 그렇게 실수했는가? 옆에 저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19가 난 다음엔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내가 이렇게 됐는데 누구 한 사람도 나한테 와서 충고해 준 사람이 없었다고. 그래 옆에 사람이 허정 선생 좀 모시고 올까요? 그랬더니 모시러 오라고 하죠. 그 허정 선생이 오니까 너무 났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됐는데 왜 한 번도 나한테 와서 올바른 얘기를 해주지 않았냐고 말이죠. 그 허정생 대학부인관이 매번 왔습니다. 왔다가 비서들한테 문들박대당하고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 박사가 탄식했습니다. 이렇게 됐구나 말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높은 사람이 될수록 저 많은 사람들이 꼭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기적인 생각밖에 못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윗사람한테 저만 물어서 내가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절대 닿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거에 무관히 이기주의자는 개인도 불행하지만은 나라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저 많은 사람들, 다른 사람이 잘못돼야 내가 올라가고 행복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 사회생활할 때 편가르기 하는 사람들, 이게 전부 이기적인 경쟁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은 되지 말자. 내가 지도자가 돼도 저 많은 사람은 가까이 두지 말고 내가 또 누구를 모시고 있을 때 저 많은 일은 하지 말자. 그게 하나의 인격을 키우는 교훈입니다. 옛날에 인격하게 되면 공자의 말씀이 어떻다, 석가의 말씀이 어떻다, 내가 나를 잘 다스리면 인격 키운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생활에서 인간관계에서 성공하고 존중하는 인격입니다. 옛날하고는 이제 다르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경쟁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떡하느냐? 정의로운 경쟁을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뭔데 정정당당하게 경쟁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그 성장이 없으면 내가 잘하지는 못합니다. 경쟁이 없으면 또 경쟁에서 지게 되면 내가 성장을 못합니다. 직장도 경쟁이고 국가도 경쟁이고 개인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의로운 경쟁을 하자. 저는 좀 쉽게 표현할 때 그런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이기적인 경쟁을 하게 되면 나라는 언제나 불행해집니다. 오히려 올림픽 경기에 나가는 선수들, 월드컵 경기에 나가는 선수들한테 배우는 편이 낫습니다. 왜 여러분 올림픽 경기를 전 세계적으로 합니까? 그게 전 표들이 민관이 정의로운 경쟁입니다. 내가 졌으면 박수 칠 줄 알고 말이죠. 내가 이겼더라도 다음번엔 또 더 잘해야겠다고 하는 경쟁을 가지니까요. 개인도 성장하고 나라도 성장합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경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내가 인천 선생을 모시고 있고 또 기독교 신앙에서 배운 걸 민관이 사랑에 있는 경쟁,
승리 경쟁입니다. 그것은 나보다 유능한 사람을 맡을 줄 알고 말이죠. 나에게 주어진 직책이 있더라도 말이죠. 나보다 더 유능한 사람에게 양보할 줄 알고요. 제일 중요한 건 누구아니 나보다 유능한 후배를 키우는 겁니다. 전 7년 동안 중학교에 있을 때 제일 큰 목적이 뭔가니 나 혼자 가지고는 안 되니까 나보다 훌륭한 제자들을 키워서 그 제자들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도자는 내가 잘해서 좋은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지도자는 그걸로 끝납니다. 그러나 나보다 유능한 젊은 친구들, 내 후배들, 내 사랑하는 제자들을 키워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인격입니다. 전 이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저같이 교육계에 있었던 사람은 좋은 직업을, 행복한 직업을 가진 겁니다. 내 제자들을 통해서 나보다 훌륭하게 또 키워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7년 동안 중앙학교 교사 생활을 끝내고 6.25 전쟁이 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고민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살거나 또 내가 교육을 하는데 제일 즐겁고 행복한 교육은 중고등학교 교육이지만 좀 더 사회 넓게 일하고 정신적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중고등학교 교사로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교수가 되는 것이 좋을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한 학기를 좀 시험해 봤습니다. 시험했다고 하는 것은 한 학기 동안 세 대학에 강사를 나갔습니다. 강사를 나가면 그 대학에서 내가 강사로 학생들을 강의한 걸 보고서 우리 대학의 전임으로 맞이해야겠다. 그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세 대학에 한 학기 동안씩 강의를 한 학기에 3번 했는데 세 대학에서 다 우리 대학으로 오라고 말이죠. 교수로 오라고. 그래서 연세대학교에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연세대학교 가서 30여 년 동안 정말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미안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학에 가서 강의해 보니까요. 나보다 먼저 교수 된 분하고 내가 별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했고요. 두 번째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많이 내가 배운 거 없어서 걱정했는데 7년 동안에 내가 인격이라고 하는 사회적으로 키웠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이 시작하니까요. 한 30여 년 동안 행복했습니다. 또 그 가운데 이제 하나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민관이 우리 총장님이 나보고 교무처장을 좀 맡아달라는데든지 우리 지금 하는 뭐 감투죠. 감투를 좀 맡아달라 그러면 저는 꼭 뭐라 하는 거 아니 한 2, 3일 동안 여유를 달라고 나도 생각해 보겠다고. 그리고 우리 동료 교수들 가운데서 누가 좋을까 하고 찾아보면 반드시 나보다 좋은 교수가 있습니다. 그건 사회생활 해보면요. 나보다는 그분이 낫겠다는 꼭 있습니다. 그래 이제 초대해 주고요. 난 또 다른 일도 대학을 위해서 하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 안에 교수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학생을 키우는 겁니다. 내가 무슨 총장이 되거나 부총장이 되어서 행동하는 거 이건 진정한 의미의 교육자가 아닙니다. 학생들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하게 한 30여 년을 보내고 나니까 20여 년을 보고 나니까 내가 해갑이 됐습니다. 해갑이 되니까요. 나는 늙었다 하는 생각은 전혀 없는데 사람들이 자꾸 늙었다 그래요. 노인 돼서 그래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때 더군다나 그랬습니다. 내 후배 교수들도 그렇습니다. 가만 보면요. 엊그제까지만 해도 학교에서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내든지 일찍 나오셨네요. 그렇게 교수하던 후배들이 해갑이 됐다 하니까요. 옆에까지 찾아와서 건강은 괜찮으시죠? 또 요새 뭘로 소위를 하세요?
아주 늙은 취급합니다. 그래 이제 65년밖에 정년이 5년밖에 없으니까요. 이제 5년 동안 정말 일 많이 해야겠다. 그 5년 동안 일하니까 65세 정년이 됐습니다. 그때 내가 이제 고민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가정으로 돌아가고 그때 65세면 다 이제 대학에서도 수고 많이 하셨으니까 후배들한테 넘겨주고 가시다 세상 떠나세요. 그 대학의 정년입니다. 그때 내가 느끼게 뭐하니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약속이 건강을 주시는 동안은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건강한데 뭐죠? 내가 건강한데 나는 다시 출발해야겠다 말이죠. 지금 생각하면 제일 좋은 선택을 했습니다. 성별회가 있어서 떠나게 되면서요. 내가 후배 교수들 보고 그랬습니다. 나 오늘 늦둥이로 대학을 졸업한다고. 졸업생 사회 나가서 일하게 돼 있으니까 내일부터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일할 테니까 도와달라고 나도 도와드리겠다고 그리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대학까지 끝난 다음부터 공부다운 공부도 더 많이 했고요. 책도 더 많이 쓰고요. 학교 가면은 학생 후배들에게 줬지만은 사회 동행도 많이 나가고요. 시간이 자유롭고 그러니까 미국 캐나다에 있는 교포들한테도 강연하는 기회 많이 가지고요. 정말 일 많이 했습니다. 그때 내가 느낀 게 민구안이 대학에 있을 때는 강물 속에 물고기를 살았습니다. 요 안에서 나는 물고기를 살았는데 대학을 떠나서 사회 떡 나와보니까요. 그건 강물이 아니고 바다입니다. 한없이 넓고 일이 한없이 많고 말이죠. 나한테 이렇게 많은 책임이 주어졌구나 하니까요. 65세부터 정말 일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는가 오래 가는가 늙을 때까지는 해봐야겠다. 건강 허락하는 때까지 해봐야겠다는데 80이 넘었습니다. 80이 넘었을 때 나하고 나이도 같고 같은 분야에서 함께 오랫동안 일해온 두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안배옥 교수님 서울대학의 김태길 교수인데요. 다 우리 동갑이고 참 나와 함께 많이 일했습니다. 우리 셋이 만나서 80이 넘도록 살아왔는데 이제는 암만 생각해도 더 성장은 못할 것 같다. 학문도 그렇고 더 성장은 못하지만은 지금 있는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보자 말이죠. 그래야 사회에 일이 있고 도움을 줄 테니까 몇 대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말이죠. 90까지는 유지해보자 말이죠. 90까지 가보자.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말이죠. 전화로 연락하고 말이죠. 계속 그 일했습니다. 김태길 교수는 89세에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시기 조금 전까지도 일했고요. 안병 선생은 93세에 돌아가셨는데요. 92세에 마지막 텔레비전에 나오는데 그때도 나라 걱정해. 자기 걱정 안 하고 나라 걱정하고 말이죠. 나도 이제 90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내가 연세대학교 정년퇴직할 때 이제 65세 정년퇴직할 때요. 나보다 먼저 정년퇴직한 분 가운데 제일 오래 산 분이 김규삼 교사인데 90입니다. 내가 정년퇴직할 때는요. 90하면요. 지금 100살 된 것만큼 드물렀습니다. 그러니까 90이면 대단한 나이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내 주변에 90 넘었다면 아직 젊은 사람이라 그러는데 말이죠. 그때 90은 나이가 대단합니다. 내가 90이 되니까 두 친구가 다 갔죠. 또 주변에 90된 분들은 다 세상 떠나고 병중에 계신가 밖에 나와 일도 못하고요. 내가 크게 잘못 생각했는데 맹고하니 이제 나도 할 수 없다. 이제 들리겠다 말이죠. 이제는 인생 좀 마무리하고 아름답게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 그 90에 나서 나는 이제 내가 나 자신이 이제 너 늙었다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말이죠. 생각해 보니까요. 지금 나한테 주어진 일만 다 끝나면 그 다음에 좀 쉬자. 늙은 사람이니까 늙은이 대접도 받고 그래야겠다 하는데 일을 하다 보면 또 다른 일이 생기고요. 또 일하다 보면 또 다른 일이 생기고요. 예를 들어 말하면 가연한테 그만큼 했으면 되는 것 같은데 또 해달라고 그러고 작년에 와서 했는데 금년에 또 해달라고 가게 되고요. 또 출판사에서 또 그동안 쓴 월고 있으면 달라고 책을 내겠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일이 끝내면 또 일이 생기고 말이죠. 그 나 혼자 생각에 늙긴 늙었는데 일이 끝나진 않으니까 주어진 일만 끝낼 줄 알았는데 이게 몇 살까지 가나 95세까지 한번 가볼까 그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95세까지 갔습니다. 어렵장에다 갔습니다. 갔는데 95세 되니까 이제 무슨 변화가 오는 거 아니 건강이 따라오질 못해요. 백내장 수술도 받아야 하고요. 뭐 청각도 약해지고요. 걷는 것도 좀 힘들어지고 말이죠. 이게 늙는 내력에 정신이 늙는 게 아니구나. 난 90이 되니까 늙었다고 생각했는데 몸이 늙는 거지 정신이 늙는 건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일하는 동안은 좀 피곤해서만 일해보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97세가 됐을 때입니다. 97세가 될 때 조선일보를 기억하고 있는데요. 조선일보를 보니까요. 그 해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독자를 가진 책을 쓴 사람, 또 문화적으로 가장 일 많이 한 사람, 또 독자들에게 이제 추천을 받아보니까요. 금년에 이런 사람들의 책이 제일 많이 읽히었다 하는 사람 10사람을 뽑아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을 보니까 그 10사람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떤가 하고 봤더니 전부 60대 중반에서 70대 중반이 다 대부분이야. 근데 내가 97세 이 사람들한테 끼어고 보니까 왜 끼었을까 말이죠 생각했습니다. 근데 내가 봐도 문장은 옛날 문장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형용사도 좀 많고요. 또 감정이 풍부합니다. 책을 쓴 사람이 독자가 많다, 독자가 고맙게 생각한다 하는 게 민관이 글 쓴 사람하고 읽는 사람하고 공감이 시합니다. 80대 내가 글을 써서도 20대 사람이 읽으면서 좀 함께 느껴지는 거, 슬픔도 함께 느껴주고요, 문제의식도 같이 해주고요, 그래야 따라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빈곤해질 줄 알았는데 97세 왜 들어갔을까 하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 확실한 게 있습니다. 그 원관이 사상은 내가 앞섰다. 뭐 97세가 됐다는 건 그건 별 문제고 사상은 내가 앞섰다. 왜 앞섰는가? 저에게 생각했는 거 아니 기독교를 내가 교회를 이용하지 않고 기독교 정신을 받아들이고 성경을 직접 철학적으로 내가 받아들이게 되니까 기독교 신앙이 내 사상을 키웠기 때문에 이거 늙지 않았다 말이죠. 예를 들어 말하면 내가 늙었다고 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늙는 건 아니겠네요. 내가 빈곤했다고 해서 기독교 정신이 늙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도달했으니까 정신적으로 내가 늙지 않았다 말이죠. 그럼 언제까지 갈 수 있는가 말이죠. 정신적으로 늙으면 건 늙는 거고 정신적으로 늙지 않으면 그 인간적으로 늙지 않는 거니까 100살까지 충분할 거다 말이죠. 그 100살까지 간다면 아마 그 한계선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 99세가 됐습니다. 99세가 됐는데 동아일보하고 조선일보에서 칼럼을 좀 써줬으면 계속해서 써줬으면 좋겠다 그래요. 근데 내가 생각해도 그거 다 그 전문가들이 있는데 시국에 대한 문제도 알고요. 광범위하게 알아야 되고요. 또 그 글을 쓰는 걸
우리 교수들하고는 다르습니다. 교수들은 무슨 지학이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마음대로 이제 넓힐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건 또 꼭 주어진 한계 내에 표현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좀 자신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신문사에서 100년 동안이나 사셨는데요. 지나간 얘기를 좀 써달라고 말이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민간이 내 사상을 인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써달라고. 그래서 썼습니다. 조선은 한 3년 동안 망했으니까요. 분량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게 2권의 책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권이 중국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 독자들이 챙겼습니다. 옛날 내 책 한 권이 일본어로 번역이 되는데요. 그때는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읽어서는 잘 몰랐고요. 하여튼 이번에 중국어로 번역이 되니까 중국 독자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는 끝냈는데요. 동아일보는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99세 이상인 게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요. 또 조선일보 끝내니까 이번엔 중앙일보에서 우리도 좀 써달라고 말이죠. 계속해달라고. 그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 2달 전인가요? 분량이 좀 많아져서 우리 100년의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이 나왔는데요. 나는 대부분 50대 이상 사람들이 읽어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출판사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20, 30대 사람들도 많이 읽는다 그래요. 하여튼 내 책을 읽는 사람들은 연령에 제한 없이 다 읽는다고. 또 내가 지방 강연 같은 거 하게 되면 이제 내 책 사인 좀 해달라고 와서 보면 내 책인데 보면 그 책도 읽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도 내가 공연이 90에 나서 늙었다고 생각했지 이제 늙었다고 생각할 필요 없다 말이죠. 그저 사람이 늙는다는 게 민관이 성장이 끝나는 겁니다. 일 끝나는 게 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간 데까지 가보자. 그래서 이제는 나이는 해지 않게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나하고 100세 넘었다 하지만 그 내 나이인지 아닌지 난 지금 모릅니다. 그래도 가는 데까지 가면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가는 게 좋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사람은 몇 살까지 사는 게 좋냐 생각해 보면요. 대답은 같습니다. 민관이 일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을 때까지 살면 됩니다. 이전 일도 더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도 줄 수 없겠다 하면 그 내 인생이 끝난 거니까요. 끝납니다. 내가 기도드릴 때 건강을 주실 때까지는 일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도 일하는 게 민관이 건강하니까 일합니다. 어제도 무슨 일이 있었고요. 오늘도 여기 가고요. 내일 새벽에 또 가야가 있으니까요. 빨리 좀 올라가야겠다는 생각 가지고 있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제 가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이유가 2가지입니다. 우리 오늘 축하 받으시는 우리 이사장님이 젊었을 때 내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만 25세에서 아마 27세까지 좀 가까이 지났습니다. 고향이 예산시가 돼요. 그러니까 예산 제일감리교회에 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보고 여름방학에 우리 교회에 와서 좀 목사님이 원하시니까 도와달라고. 그래서 예산 제일감리교회 그때 목사님이 오경민 목사님입니다. 후에 아마 감독도 되시고 그랬습니다. 그 목사님 교회 가서 여름방학에 좀 도와주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해마다 여름방학 때면 좀 와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우리 이사장님이 저 강원도에서 일 많이 하시는 목사님 한 분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또 강사로 오셨어요. 후에 친구를 알게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몇 해 동안은 우리 이사장님하고 두 목사님 다 친구가 되고요. 예산하고도 가까워지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설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서로 바쁘니까 일이 달라져서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사람들이 지금 90이시거든요. 근데 내가 부탁하는 게 미관이 늙었다면 잘못 생각입니다. 나는 90에 늙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늙은 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늙는 게 늙는데 그건 노력하게 되면 90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또 인간적으로 내가 늙었다 하는 게 미관이 이제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하는 건데 말이죠. 의미가 없어졌다 하는 건데 그건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을 법은 없습니다. 기독교 정신에 능력을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봉사는 90부터입니다. 이제부터 신앙이가 90부터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하고 이렇게 같은 시간 가지게 됐지만은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요, 사람은 몸은 늙어요. 그건 뭐 할 수 없으니까 몸은 늙는데 대체로 몸은 좀 일찍 늙어요. 그 젊은 가들 얘기 들어보게 되면 체력이 늙는 건데 말이죠. 여성들은 22살까지, 남자들은 24살까지가 체력이 제일 높아지군요. 그 다음부터 40까지 쭉 유지되어가는 내려오게 돼 있는데 그걸 뭐 누구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정신력은 안 늙어요. 기억력은 약해져요. 50쯤 되게 되면요, 뭐 깜빡깜빡 잊어버린다고 뭐 그러거든요. 그건 무슨 말인 거 아니? 기억력이 좀 약화되거든요. 그럼 그때 다 뭐라고 하니? 아, 이제 내가 늙는가 보다. 잊어버리기도 잘하고 그런가 보다. 근데 그건 아닙니다. 기억력이 약해지면서요, 그 나이가 되면서 사고력은 그때부터 올라가요. 그러니까 기억력이 내려가면서 사고력이 올라가는데 언제까지 가는가 노력하는 동안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늙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늙는 건 민관이 희망을 포기한 때입니다. 그때는 그건 자기 인생이니까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늙지 않는다 하는 얘기 제가 왜 하냐 그러면 크리스찬은 인간적으로 희망이 가집니다. 나도 희망을 가지고요. 그렇습니다. 하고 사람은 그 희망을 키운다고 하는 거 그게 그렇게 소중합니다. 난 요새 우리 젊은 사람들이 애들 낳고 고생하고 있으니까 결혼 안 한다고 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살아보니까요, 사람의 제일 소중한 게 이거아니 아들, 딸들을 키워서 나보다 더 훌륭한 일꾼으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효도하는 아들, 딸들이 제일 좋다고 생각했죠.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나 위에서 주는 아들, 딸들이 아니고요. 내 마음을 받아가진 내 아들, 딸들이 나보다 더 훌륭하게 돼서 사회에 나가서 존중을 받게 되면 그거이 나한테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저는 그 사람 누구 아들이고 누구 아버지라고 말이죠. 누구 아버지라고 말이죠. 또 심지어 뭐라 그러니까 이 사람 저 누구 아들이야? 그럽니다. 그 자랑을 돼 있습니까? 자기가 아들, 딸을 키워서 사는 것밖에는 자랑이 없습니다. 또 교육자는 제 아들을 키우는 것밖에는 자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늙고 않는 건 자기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미안합니다만은 제가 지금 가만 생각해 보면 참 내 인생에서 참 이상하게 내가 주님께서 일을 맡겨주시는 동안은 내가 건강한 동안 일을 맡겨주시면 주님의 일을 돕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쭉 살아보면요, 내가 주어진 일만 했지 내가 일을 찾아본 건 하늘밖에 없어요. 그 38선을 넘어와서 내가 전 교육계가 있는데 때를 놓쳤기 때문에 어디 갈 데가 없는가 하고 있다가 말이죠. 신문에 광고를 보니까 중앙학교에서 교사 모집한다고 하는 작은 광고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서 그 학교에 가서 말이죠. 교장선생님 만나가지고 나 북한에서 좀 늦게 왔는데 학교에 도움이 됐으면 좀 함께 일했으면 좋겠다고. 그 물어보더니 언제부터 오겠냐 그래요.
학교가 필요한 데부터 오겠다 그랬더니 그럼 오늘 금요일인데 다음 월요일 와서 지원하는 거죠. 그거 한 번만 부탁했습니다. 내가 취직 부탁이 꼭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 밖에는 전부 주어진 일입니다. 네, 14살 났을 때 기도합니다. 주어진 일입니다. 지금도 주어진 일 하겠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요, 좀 미안합니다만 나는 심부름밖에 못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심부름밖에 못했는데 그게 누구 심부름인가? 주님의 심부름입니다. 그것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감투를 속은 일이 없습니다. 어디 가서 무슨 소개하든지 가야 하기 때문에요. 나 소개할 게 없으니까 중앙학교에 교사를 있었고 연세대학교 교수를 있었고 그것밖에 없습니다. 감투가 없으니까요. 근데 심부름밖에 안 했는데 90이 넘고 나니까요. 사회가 다 인정해줘요. 이상해. 좀 미안한데 갈까요? 90 넘어서요. 나만큼 상 많이 받은 사람이 없어요. 난 생각해도 난 심부름밖에 해준 것밖에 없는데 그래도 그게 쌓이니까 이런 상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애 교수 가운데서는 제일 좀 상 많이 받고 완전 대우도 많이 받고 있는데 이게 주님의 일이로구나. 주님의 일은 우리는 심부름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우리 좀 이사장님 나이 비슷하니까 나좀 나이 좀 든 분들 위해서 드릴 말씀인데요. 이제는 60이 나서 나 늙었다 하는 사람은 그건 좀 모자란 사람입니다. 70이 돼서 내가 늙었는가 보다 하는 생각하는 것도 이제는 허락이 안 됩니다. 70대에서 그때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70대면 늙는 줄 아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80쯤 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다가 내가 늙은 것 같다. 빨리 늙으면 안 될 텐데 90대면 생각 그건 마음대로 하세요. 이제 나뭐 늙었다 해도 그런데 늙었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이고요. 저도 95세 되고 100세 되면 끝나는 줄 아는데요. 100세 되니까 뭐 끝난 건 없어요. 그 나이 잊어버려 그런 사람들이니까요. 우리 시대하고는 이제 많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면 그 원동력이 있어야겠는데 원동력이 뭔가 저는 아까 솔직히 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일찍 절망을 느꼈기 때문에 내 희망을 주님과 더불어 살았으니까 지금도 또 주님과 더불어 살았기 때문에 주님과 더불어 끝낼 겁니다. 내일 끝낼 때까지는 주님께서 함께 일을 주시는 동안은 일하고 그러니까요. 내가 늙는지 아닌지 생각을 안 하는데요. 여러분 90쯤 되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괜찮고요. 90전에 늙었다 하는 생각은 내가 살아보니까 정신적으로 늙는 건 없어요. 나는 보면은 늙은 줄 아는데요. 그건 일 안 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첫째는 이거아니 정신은 내가 키워야 합니다. 공부는 내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일 큰 표준이 뭐냐면 정신적으로 제일 젊게 사는 국가와 민족은 독서를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독서가 우리 키워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좀 많이 합니다. 지금 태양이 있으니까 우리가 다 햇볕 밑에 밝은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태양이 만약에 없어졌다 하면 어떡하는가. 그때는 밝은 빛 밑에 살지 못하고요. 달빛 밑에 별빛 밑에 사는 어두운 인생을 살아야 할 겁니다. 우리 역사가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인류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전 세계 인류는 문화의 태양, 문화적인 태양을 우리에게 책임 맡아준 나라가 몇 나라쯤 되는가 하고 보면 많지 않습니다. 저보고 뽑으라고 하면요. 영국, 프랑스, 독일, 그 다음에 러시아가 될 줄 알았는데 공산주의 국가가 되면서 사상이 자율적으로 못하고요. 인문학이 없어지고 하니까요. 사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 대신 미국이 올라갔습니다. 역사적으로 아시아에서는 일본입니다. 이 다섯 나라가 문화의 태양이 돼서 우리가 밝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섯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고 가만히 보면 여행을 해봐도 그렇습니다. 가만히 가보게 되면요, 그 나라 국민들이 100년 이상 독수한 나라들입니다. 100년 이상 독수한 나라들입니다. 바로 어제 저녁에 내 막내딸이 전화하는데 일본서 사회학 교수입니다. 사회학 교수인데 전화 쭉 거는데 나보고 뭐라는 거 아니, 남미가 이제는 이제 아시아보다도 톱불행이 됐다 그래요. 톱불행이 됐다고 말이죠. 아주 그런데요. 내가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멕시코에서부터 저 남쪽 브라질까지 가요 보면요, 거기 가면 독서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독서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서하는 나라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무관이 일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일을 놓치면 인생을 놓치게 되니까요. 그렇게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무관이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보다는요, 이웃을 위해서 사는 사람, 이웃을 위해서 사는 사람보다는요,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인생이 완전히 다르습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불행해집니다.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사람은 행복해집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베푸는 사람입니다. 하늘나라를 위해서, 우리 영혼의 세계를 위해서,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가장 봉사하는 생활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좀 나이 드셔서 한 번쯤 정리해 보시고요, 앞으로 내 인생이 지금보다 더 젊게, 더 희망 있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나누어주는 인생의 출발이 되지 않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가져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하시는 분이 질문 뭐 있다면 제가 좀 생각이 좋지 못해서요, 직접 대화는 잘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끌어 주시면 대로 제가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